콘따구리. 안녕하십니까, 콘따구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대면 강의가 안 돼서 두 번째 시간, 총정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콘크리트 재료와 콘크리트 특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자, 강의 시작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콘크리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는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다 총괄해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우리가 도로 포장할 때 쓰는 아스콘을 얘기합니다. 이 시멘트 콘크리트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몰탈 아니면 시멘트 풀 등도 일종의 콘크리트의 큰 범위에서는 속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콘크리트는 이런 시멘트 같은 결합제, 모래, 자갈, 물, 기타 혼화 재료를 섞어가지고 비벼서 잘 만들어서 경화시킨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멘트는 원래 대리석을 의미하는 그런 뜻의 라틴어인 세멘텀에서 유래했습니다. 지금 시멘트라고 하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얘기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무기질 접착제인 결합제를 총칭하기도 합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지금부터 2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1824년에 특허를 냈으니까 200년이 안 됐죠. 지금의 물론 질 좋은 시멘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지금하고 거의 컨셉이 비슷한 그런 틀을 마련했죠. 우리나라의 시멘트는요, 1919년 평양 부근에 승오리 시멘트 공장 건설된 게 최초입니다. 그러나 공장이 굉장히 작았어요. 킬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한 6만 톤 정도, 지금은 보통 연간 100만 톤 이상 생산합니다. 이런 시멘트는 석회석을 캐내고 부수고 섞어서 부원료와 함께 원료를 다시 분쇄해서 굽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시멘트 재공정의 채광을 좀 볼까요?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로 퍽 터뜨리면 거기서 굴착해서 이렇게 커다란 80톤짜리 큰 덤프 트럭 가지고 실어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공장으로 들어가면서 부수습니다. 그렇게 석회석 원료 외에도 부원료로 점토하고 철광석을 다시 넣고 다시 가루를 만들어서 이러한 킬런이라고 하는 소성로, 그 안에 소성이라는 건 불로 뗀다는 거죠. 이 소성로 킬런이 1분에 한 4바퀴 정도를 돌아갑니다. 이 안에다 넣고 그 미분말을 떼는 거예요. 떼서 소성돼서 이렇게 굳힌 거, 그거를 이렇게 클링커라고 얘기하는데, 클링커는 우리가 시중에서 경화체로 안 쓰죠.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굳어버립니다. 콘크리트가 너무 빨리 굳어도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2시간 정도의 우리가 메인터넌스 할 시간 자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클링커에다가 석고를 넣어가지고 다시 부숴가지고 만든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석고의 역할은 가장 큰 게 지금 마냥 응결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작용을 가장 메인으로 하지만 C3S의 수화를 촉진한다든지, 그래서 C3A와 안정된 콘따구리. 수화물을 형성하는 것, 즉 C3A를 안정화시키는데 석고가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C3A인데요. C3A가 굉장히 초기에 불안하게 반응을 좀 하는데요. 그 반응 부분에서 석고 역할이 있는 거죠. 자, 그 C3A 역할 어떨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강도 그래프보다 굉장히 적죠. 초기에만 반짝합니다. 그래서 조강 시멘트, 3종 시멘트의 역할이 C3A 역할하고 거의 비슷하죠. 대체로 우리가 시멘트라고 하면 C3S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C3A다, C2S다, C3A, C4AF 이런 약호를 많이 쓰는데 원래 이 분자식은 이 왼쪽 겁니다.
이 C3S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화 반응의 기초를 우리가 다져서 콘크리트에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장기 강도는 C2S 성분이 발현을 합니다. C2S는 처음에는 발현이 굉장히 적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도 발현이 나기 때문에 장기 강도 굉장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멘트 같은 경우에 역할을 하는 거는 C3S하고 C3A, 그러니까 3가가 들어가는 이런 성분 자체가 많은 것이 역할이 되겠고요. 그와 비교돼서 저발효 시멘트, 4종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분이 적은 걸 택하면 되겠습니다. 시멘트는 보통 1종에서 이렇게 5종까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시멘트는 1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멘트로서 토목 건축공사 등이 이용하죠. 2종 시멘트는 4종 시멘트하고 1종 시멘트의 한 중간값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용열 시멘트라고 하는데요. 4종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수화 발열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열 시멘트라고 그래요. 수화 발열량이 적다 보니까 매스 콘크리트 공사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3종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강도를 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 공사에 유리하죠.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강도를 일주일 만에 발현하는 그런 시멘트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5종 시멘트라고 있는데요. 보통 내왕산염 시멘트라고 합니다. 예전에 뭐 바닷가에 연하는 해안 구조물에 5종으로 설계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내왕산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공장 폐수 시설에 주로 쓰고요. 시에리온이 포인트인 부분에는 고르슬래그 시멘트 같은 것을 많이 쓰죠. 자, 시멘트 종류에 따른 구조물 강도 발현입니다. 1종 시멘트가 이렇게 발현을 할 경우에 3종 시멘트는 1종보다 빨리, 2종이나 4종 시멘트는 저열 중용열 시멘트보다 늦게 발현을 합니다. 그런데 90일 정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강도 그래프가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서서히 강도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치밀하게 안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1종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많이 나오고요. 3종은 그 반대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는 특성을 알고 계실 필요도 있습니다. 1종 시멘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3,000 정도의 시멘트를 보통 만드는데요. KS는 2.800이지만 3종은 조광 시멘트로서 성분으로서도 4대 강물의 특성이 있지만 입자도 굉장히 작습니다. 숫자가 크다는 건 입자가 작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표 면적이 4,000, 6,000, 8,000인데 8,000이 굉장히 작죠. 비표 면적은 g의 제곱센티미터니까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비표 면적이 크다는 건 입자가 작다는 거니까, 입자가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강도 발현에 굉장히 훨씬 더 유리하겠죠. 시멘트는 물을 만나면 수화돼서 경화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모래나 자갈을 넣어시키고 우리가 경제적인 콘크리트를 만들어 쓰고 있죠. 시멘트의 수화열은 대체로 1종 시멘트를 기준으로 보면 1g에 125칼로리 정도의 열을 발생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대형 구조물, 매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열이 문제가 돼서 크랙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수화열에 의한 균열이라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열은 콘크리트의 특성상 콘크리트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10cm 같은 경우에 열이 만약에 하루에 빠져나간다고 하면 20cm는 이틀에 빠져나갈 것 같으나 2의 제곱승,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열이 빠져나가요. 그만큼 열이 잘 안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온도 상승량을 보면 1종 시멘트가 이렇게 단열 온도 상승을 그릴 때 고르슬래그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1종 시멘트보다 작거나 적거나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열 시멘트나 저발열형 혼합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1종 시멘트보다도 온도 상승량이 굉장히 떨어져서 우리가 저발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수화열 계측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썸머 커플을 이용하죠. 이 썸머 커플은 이렇게 전선하고 비슷한데요. 전선을 꼬아서 이 데이터 로고로 온도를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러한 전선들을 콘크리트에 물어서 많이 이걸 단락시켜서 끊어먹으니까 데이터를 못 얻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I 버튼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시계처럼 된 I 버튼에 선을 미리 연결해 제작하고요. 이 끝부분에 인터넷 연결 잭 있죠? 잭을 만들어서 이렇게 콘크리트 안에 묻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I 버튼이 온도를 상황별로 리얼타임으로 저장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노트북을 가져다가 이 온도를 읽어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혼화재류 중에서 혼화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혼화재는 일단 사용량이 많아서 콘크리트 만들 때 용적 개선에 포함되는 그 재료를 혼화재료라고 미네랄 에드믹스처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고로슬래그나 플라이애쉬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고강도 만들 때 이제 실리카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로 슬래그는요, 이렇게 그 포항이나 뭐 광양, 당진 가면 높은 용광로가 있죠. 거기에서 철을 뽑아내기 위해서 철광석을 가지고 녹여서 선철을 뽑아내고요. 그 찌꺼기, 슬래그죠. 슬래그를 가만두면 이 성분 자체가 결합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큰 돌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고압을 수세시켜가지고 물로 분사시켜서 급냉시키면 이렇게 모래로 만들어지는 형상이 돼요. 그 모래를 이렇게 분체로 만드는 밀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4,000 정도의 비표 면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멘트에 혼화재로 많이 쓰는데요. 6,000, 8,000, 10,000 이 정도도 연구실에서는 많이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콘크리트 할 때는 고로슬래그는 한 5 내지 30%를 고로슬래그를 함유해서 쓰는데요. 그거 말고도 뭐 해양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뭐 40%, 60% 쓰는 경우도 많고요. 매스 콘크리트일 때 그러니까 열을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60, 70%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일종 시멘트 같은 경우에 단열 온도 상승이 되는데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몇 %를 치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열 온도 상승 값이 다릅니다. 20%나 40%, 60%인데 초기에는 물론 단열 온도가 낮으나 나중에는 일종 시멘트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60% 정도, 60%를 이상 넣어야지만이 단열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매스 콘크리트 할 때는 60%, 70%를 대체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고로슬래그는 잠재 수경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차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시멘트는 물하고 직접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고로슬래그나 플라이애쉬는 물하고 직접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물하고 시멘트랑 반응해서 결과물로 나온 수산화 칼슘하고 반응을 해요. 물론 이제 촉매로 반응하느냐, 뭐 사용하면서 반응하느냐 그런 차이가 좀 약간 있긴 한데 어쨌든 2차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응결 시간이 이렇게 슬래그를 넣으면 넣을수록 초결 시간이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이렇게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슬래그를 함부로 많이 치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로슬래그의 특성은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 우리 나라는 뭐 지금 온대성 기후지만 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도가 높잖아요.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이렇게 수압 발열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나요? 50% 정도 슬래그를 포함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수압 발열량이 적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대기 온도가 27도가 아니라 60도인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칼로리, 수압 발열량은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적도나 이런 데서는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혼화제로 쓰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플라이애쉬를 쓰죠. 플라이애쉬는 이렇게 발전소에서 유연타력을 보일러에서 떼면서 하는 건데요. 보일러에서 이제 떼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터바인을 해서 전기 만든 게 목적이지만, 이렇게 유연탄화력을 떼다 보면 연탄재가 생기죠. 큰 거, 무거운 거는 가라앉게 되지만 가벼운 거는 이렇게 굴뚝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게 되는 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적인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백필터 집진기, 전기 집진기로 이렇게 포집을 하게 됩니다. 대략 80% 내지 85% 정도의 양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포집해서 시멘트 대체제로서 많이 쓰게 되죠. 플라이애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 반응을 하는 성능을 갖고 있어가지고 강도 발현이 늦습니다. 그래서 초기 강도가 저하됩니다. 그러나 안정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되면 강도가 일종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게 되는, 그래서 장기 강도 발현 우수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플라이애쉬 사진을 보면, 물론 확대해서 본 겁니다만은 전자현미경으로 굉장히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동글동글하다는 건 섞어서 했을 때 보통 볼 베어링 효과라고 하는데, 워커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물을 좀 넣을 수 있는, 물을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죠. 플라이애쉬 같은 경우에는 고르슬래그랑 달리 치환율에 따라 가지고 온도 상승이 일종 시멘트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플라이애쉬면 넣으면 넣을수록 그러니까 메스 콘크리트나 그런데 유리한 편이긴 하지만, 플라이애쉬 연탄재잖아요. 그러니까 타지 않은 성분을 갖고 있어요. 미연탄소분이라고. 그래서 30% 이상 섞으면 우리가 배합했을 때 압축 강도 값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너무 많이 넣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30%를 넣기를 합니다. 실리카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씁니다. 실리카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 포스코에서 페로실리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7, 8천 정도 생산되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이 입자가 시멘트 입자의 한 50분의 1에서 70분의 1처럼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초밀 입자죠. 비표면적으로는 보통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시멘트보다 빨간색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필러제로서 콘크리트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60메가파스칼일 때는 이상을 만들 때는 실리카슘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입자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날리고, 그래서 콘크리트 적용 시에 취급이 곤란해서 대부분 덴시파이 시켜가지고 과립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외에 슬러리 타입으로 메인터넌스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시멘트 안에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시멘트 물 결합 제비에 따라 좀씩 다르겠지만 보통 7에서 15%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상 들어가게 된다면 잉여가 되겠죠. 그래서 최고 강도가 10%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강도가 되려 이렇게 꺾이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리카슘을 고강도 만든다 해가지고 무한대로 많이 넣을 수만은 없습니다. 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골재는 입자 크기에 대해서 굵은 골재, 장골재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무게에 대해서도 나누기도 합니다. 보통 골재, 경량 골재, 중량 골재 이렇게 나누는데요. 일반 골재 말고 중량 골재는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차폐 성능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차폐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 때 그 구조물 두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경주 방패장 만들 때 만약에 두께가 1.5m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량 골재를 산다면 1.2m, 1.3m로 이 두께를 줄여도 차폐 성능이 유리한 그런 부분에 성능이 있는 겁니다.
골재 역할을 하면 가장 큰 역할이 충전 역할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을 영향이 있다. 왜 그러냐면 시멘트만 가지고 시멘트 풀로 콘크리트를 만들면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죠? 골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뭐 6만원, 7만원짜리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골재를 썼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가 온도에 따라 가지고 부피가 팽창하거나 또 건습에 따라 가지고 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안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조물이 시멘트 풀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 있죠. 이런 역할들을 대체로 합니다. 그래서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분리하지 않고 유해물이 들어가지 않게 당연히 하기도 하지만 겨울철에 빙설이 혼입되지 않거나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됩니다. 예, 제목에 골재의 조립률이라고 해서 조립률인데요. 일단 골재는 이런 채가름으로 해가지고 10개의 채로 합니다. 보통 80mm, 40mm, 20mm 해가지고 10개의 채로 하는데요. 이 채로 쳤을 때 각 채에 남는 양의 무게의 합을 하고 그래서 그걸 100으로 나누면 그걸 조립률이라고 합니다. 잔골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3에서 3.1 정도, 또 굵은 골재는 6에서 8 정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콘크리트를 전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입도가 좋습니다. 조립률이 만약에 크다고 하면 콘크리트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강도가 증대되는 경제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또 조립률이 작으면 표면은 굉장히 곱게 되지만 강도가 작아 비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적정 상태의 조립률, 뭐 잔골재 같은 경우에는 뭐 2.7, 굵은 골재 같은 경우에 한 7 정도를 만들어 쓰게 되는 거죠. 잔골재를 예를 들면 잔골재는 강사 같은 경우에 떡모래라서 미리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조립률이 작습니다. 그런데 2.7 정도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깻모래를 넣는 겁니다. 부순모래. 그러다 보면 부순모래는 입도가 이렇게 크죠. 그래서 섞어서 혼합사를 만들면 표준 입도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적정 메인터넌스 경제적인 그런 상태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골재의 조립률 채입니다. 채가름 중에 지금 84 아스테리크 표시한 10개의 채가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누적 잔류를 표시를 하고요. 그 누적 잔류를 더해서 100으로 나누는 것이 조립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굵은 골재는 6.85가 조립률이 될 거고요. 잔골재 같은 경우에는 2.74가 되겠네요. 골재 표면 수율에 대해서 이번엔 얘기해 볼까요? 일단 우리가 배합을 잡을 때는 콘크리트 사용하는 골재의 표면의 물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라이한 상태가 되거나 이렇게 물이 촉촉한 상태가 되는 골재가 시중에 존재하는 거지만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서 배합을 잡습니다. 그런데 배합수가 만약에 170이라 그러면 이런 골재를 쓴다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70이 아니라 뭐 160을 쓴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햇빛에 많이 노출돼서 건조한 상태의 공기 중 건조 상태 이런 골재를 쓴다면 170을 써가지고는 얘가 물을 빨아들이니까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물을 뭐 180, 190을 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건 상태의 골재로 만들어서 배합했을 때를 시방배합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레미콘사에서 존재하는 공기중 건조 상태와 수변 상태의 골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골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합수를 조정해서 하죠. 그래서 현장 배합을 씁니다. 자, 시방배합에 물이 157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골재가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의 골재를 썼어요. 그러면 배합수를 줄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20만 쓰는 현장 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재는 표면수 관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관리가 참 어려워요. 대체로 이렇게 야적하는 거 외에도 야적하는 위에 상옥을 해가지고 만들거나 안 그러면 사일로 등을 써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일로 가격 자체가 초기 투자비가 좀 비싸죠. 보통 콘크리트의 골재가 70에서 80%는 대부분 골재예요.
예, 그런 골재, 예, 예, 골재가 이제 콘크리트 온도가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콘크리트 온도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반입 시험을 하면 슬공염, 슬럼프 공기량, 염화 물량 체크하기도 하지만 타설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 타설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온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온도 잘 조절 안 돼요. 뭘로 조절해야 됩니까? 골재가 콘크리트의 80%잖아요. 그래서 골재의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해버리면 골재 온도 2도시에 콘크리트가 1도시 정도가 변합니다. 그 골재의 표면수율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잔골재의 표면수율은 보통 2 내지 7%, 굵은 골재 25mm 같은 경우에 0.5 내지 1.0% 정도로 하고요. 이 표면수 보정은 현장 배합을 하면서 레미콘사에서 오퍼레이팅 룸에서 컴퓨터로 합니다. 그 밖에 혼화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혼화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고성능 감수제 외에도 내동력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응결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철근 부식의 억제, 증점시키는 여러가지 그 화학 혼화제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 대체로 고성능 감수제에서 설명을 드리고 A제도 좀 잘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수제는 리그닌계, 나프탈린계, 멜라민계, 폴리카르본산계 보통 이렇게 주성분이 4가지인데요. 리그닌계나 리그닌계는 펄프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서 요즘은 잘 안 써요. 물론 시골의 1층이라든지 버림칠 때 쓰기도 합니다만은 슬럼프 로스가 굉장히 심하죠. 멜라민계도 비슷해요. 예,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나프탈렌 계열일 겁니다. 그리고 고강도에는 폴리카르본산계 피시계라고 하는 이걸 쓸 거죠. 그러나 이 현장에서 구조물을 만들다 보면 한 개의 구조물에 한 개의 레미콘사 또 한 개의 레미콘사에 한 개의 혼화제를 쓰는 게 많지만 커다란 그 대형 구조물을 쓸 때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 여러 개, 수십 개의 업체에 레미콘사를 쓰게 되고 각각의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혼화제 양상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샘플을 보게 되면 피시계하고 멜라민계를 썼을 경우에 간혹 이렇게 이상이 있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상이란 콘크리트를 믹싱했는데 갑자기 콘크리트가 순두부처럼 몽글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뭉치기 시작합니다. 콘크리트를 믹싱했는데 타설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못 쓰겠죠. 그래서 커다란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브한 구조물을 만들 때는 반드시 품질 담당하시는 분은 여러 개의 혼화제를 동시에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혼화제를 섞었을 경우에 트러블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혼화제라고 하는 거하고 유동화제랑 가끔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차이점은 별로 없는데요. 고성능 감수제가 이 성능 자체가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2시간 동안에 메인터넌스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유지제를 탑니다. 그래도 유지 성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서 믹서에다가 바로 투입해가지고 슬럼프를 워커빌리티를 맞춰가지고 타설한다면 유지 성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유지 성능이 빠진 고성능 감수제를 유동화제라고 특별히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리그닌계, 슬럼프 로스가 제일 심한 단점이 있고 멜라민계도 좀 마찬가지죠.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적정 가격을 갖추면서 분산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피시계보다는 슬럼프 로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나 고성능 콘크리트 할 때는 피시계를 많이 쓰죠. 왜? 피시계는 슬럼프 로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워커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고유동 콘크리트 제조가 쉽습니다.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싼 거죠. 자, A제 뭘까요? 콘크리트를 만들 때 콘크리트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물에 물이 들어가니까 겨울철에 얼면 그 들어가 있던 물이 얼면 9% 팽창을 해요. 그 팽창압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랙이 가죠. 그 균열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콘크리트 속에 있는 물이 얼 때 그 팽창압을 공기로 만들어서 인공 공기로 만들어서
압을 받아주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공기연행제입니다. 물론 그 콘크리트 재료를 믹싱해 가지고 막 섞으면 공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코카콜라 병만 흔들면은 뭐 물이 생기잖아요. 그 공기가 대체로 한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동해 팽창압을 견딜 수 있는 건 보통 한 4.5%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추가적으로 인위적인 공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A제입니다. 그런데 그 인공적으로 넣은 공기는 50에서 200마이크로미리처럼 공기가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공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것 또한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행 공기로서 하고 이런 갇힌 공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혼화제는 그것 말고도 여름철에 보통 많이 쓰는데요. 여름철에 쓰는 혼화제 중에서는 왜 여름철에는 이제 고온 환경이기 때문에 슬럼프 로스가 심하기 때문에 지연시켜주는, 그러니까 로스가 심하지 않도록 지연시켜주는 이런 성능의 혼화제가 있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슬럼프를 했을 때 슬럼프가 유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지연제죠. 또한 온도에 따라 가지고 증발이 심하니까 소성이나 건조 수축이 커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균열이 옵니다. 이런 대책으로 혼화제로 수축 저감제를 타는데요. 수축 저감제는 이렇게 플레인이 그 수축량이 클 경우에 1%, 2% 수축 저감제를 탐으로써 수축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수축량이 줄어든다는 건 이러한 균열을 이렇게 크랙이 적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셋째는 고르슬래그 미분말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고르슬래그 미분말은 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강도 발현이 2차 반응을 하기 때문에 느립니다. 그러면 일종 시멘트처럼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있죠. 그런 혼화제가 이런 알칼리 자극제입니다. 알칼리 자극제 통해서 이런 포졸란을 많이 치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플레인인데 그 고성능 혼화제 고르슬래그나 이런 부분을 포졸란을 많이 쓰게 되면 초기 강도가 이렇게 낮아져요. 강도가 빨리 발현이 안 됩니다. 물론 28일이나 뭐 3개월 되면 강도가 더 좋아질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 초기 강도를 대체할 수 있게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자극제입니다. 알칼리 자극제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런 차이가 거의 뭐 일종에 가까운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할 수 있는 혼화제가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에 대해서 특성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콘크리트는 공기 중에 양생을 해버리면 중간에 크랙들도 많이 나고요. 기포 이런 부분에 건조축 때문에 크랙이 나서 강도가 많이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현장 타설했을 때 양생 기간을 작게 가지고 하면 이렇게 7일 후에 공기 중에 노출시켜 버리면 강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양생 기간을 가급적이면 오래 지속적으로 수변 양생을 갖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양생은요, 양생 온도 얘기하는데, 양생은 그 양생할 때 그 초기 양생 온도는 되도록 낮은 것이 좋습니다. 초기 양생이 10도일 때하고 30도일 때 보면 뭐 몇 시간 이렇게 경화하는 그런 순간에는 온도가 더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초기 1일에서 3일 정도를 보면 차라리 이렇게 온도가 초기 강도가 낮았던 것이 이렇게 28일 강도가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30도로 초기 양생을 해버리면 강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양생 첫날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얼면 안 되죠. 그런데 양생 첫날의 온도를 이렇게 10도씨 정도로 해버리면 40메가파스칼이던 것이 첫날 양생 온도를 40도로 했을 때 33메가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 온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급적이면 얼지 않는 상태에서 낮은 온도가 좋습니다. 자,
콘크리트가 경화된다. 물론 경화 중에는 시멘트 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시멘트하고 물입니다. 시멘트 물은 그 믹싱을 했을 때 바로 경화가 되지 않아요. 시멘트하고 물이 수화 반응을 해가지고 보통 한 3시간 정도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유동성을 잃어버리는, 출렁출렁하지 않고 유동성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돼요. 그리고서도 강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서너 시간이 더 지나야지만이 그때부터 응결이 이제 끝납니다. 응결이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강도, 압축 강도나 인장 강도를 나타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응결 시간이 보통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죠. 이 파란 것은 1종 시멘트고 이 노란색은 4종 시멘트입니다. 요게 이제 밑에 게 초결이고 위에가 종결인데요. 초결 시간을 보면 1종이 빠르고 4종 시멘트는 늦죠. 또 온도에 따라서도 같은 1종이라 하더라도 10도씨로 양생했을 때하고 20도씨로 양생했을 때, 30도씨로 양생했을 때 온도가 높으면 응결은 빨리 옵니다. 보통 1종, 4종 통틀어서 애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워요. 초결은 보통 한 3시간쯤 돼서 오고 종결은 한 6 내지 10시간 정도에 온다. 이렇게 애우면 1종, 4종 뭐 온도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온도가 높으면 좀 땡겨주고요. 만약에 4종 시멘트 이렇게 쓸 때면 느려주고 그렇게 하면 대체로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소성 상태 초결은 출렁출렁한 상태가 이제 머주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소성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경화 콘크리트가 하는 고체 상태가 되는 요 상태를 조울 상태, 이때를 소성 상태, 응결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응결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험에 의해서 합니다. 대체로 시멘트 풀 같은 경우에는 비카트나 아니면 길모아 침을 이용하고요. 우리가 콘크리트는 관입저항 침을 통해서 KSF 2436에 의해서 실험을 해서 초결 시간과 종결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콘크리트는 KSF에 보면 4.5% 그러니까 즉 3에서 6% 정도를 쓰라고 이렇게 대체로 유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기량이 3%보다 이렇게 떨어지면 내구성 지수가 형편없어요. 6%보다 높으면요, 이 공기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그렇게 내구성이 별로 좋아지는 상황 자체는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뭐가 있나요? 공기가 들어가면 기포가 있으니까 압축 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넣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에서 6% 정도의 공기량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내구성을 보더라도요, 공기량에 따라 가지고 대체로 한 4.5%일 때가 내구성이 가장 크죠. 이 강도를 보면 공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도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공기량이 1% 증가하면 압축 강도는 5% 정도 저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온도와 배합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콘크리트 온도가 20도에서 30도를 이렇게 높여본 실험에 의하면 대체로 한 4.47%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 여러 경우의 수에 따르면 10도씨 상승에 따라 가지고 배합수, 즉 단위 수량이 한 2 내지 5%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 결합 제비, 물 시멘트비에 따라 가지고 강도를 살펴볼까요? 어떨까요? 뭐 당연하죠. 물 시멘트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35%가 아니라 뭐 65%가 된다면 강도가 이렇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비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잘 배합된 배합에 뭐 가수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재료 분리도 하지만 이렇게 강도가 안 나와가지고 강도 저하의 문제에서 큰 문제를 발생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재료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은 요즘 여름철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콘크리트를 집사상한 걸 콘크리트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바랍니다. 콘따구리